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된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아림 기자.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원 전 원장이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조직의 정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선거에 개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특히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던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혐의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글 유형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게시글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관련 글에 대한 찬반 클릭 역시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 운동이라고 전제했는데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게시글이 대부분을 이룬 만큼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진술 없이 2개 파일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재판부가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구아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이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통화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25분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극한의 압력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과 석유 제품 수출 제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엔 없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날 F-15 전투기 4대의 폭탄 투하 훈련을 소개하며 역대 최고 강도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의 폭거는 지금껏 없었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화 의사가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이 파악했던 대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 12형이 목포 수역을 명중 타격시켰다면서 김정은이 미국의 언동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현지 지도하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 미제기지를 타격하는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과 중장거리 탄도로켓 화성 12형이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성 12형은 김정은의 명령으로 발사됐으며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의 목표 수역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괌포위 사격안에 이핵무기로 거론한 화성 12형을 발사한 건 일본 타격 능력과 괌포위 사격 능력을 과시하려 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 매체들이 전한 김정은의 주요 발언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훈련이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걸음이자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태평양을 목표로 탄도로켓 훈련을 많이 해 전략무력의 전력화와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이번 훈련이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탄도 로켓의 실전 운영 능력을 확정하기 위해 기동과 타격을 배합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달여 만에 벌써 9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모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북한은 올해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에도 어김없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 사흘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함으로써 괌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ICBM급 탄도미사일을 번갈아가며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차례 ICBM급 화성 14형 발사를 포함해 벌써 9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이 대화 모드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철저하게 자신들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발사가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추가 발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시형 SLBM의 또 시험 발사를 통해서 우리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과시하지 않을까. 국정원이 최근 국회 보고에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무모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미사일과 핵 개발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통상 채택해온 언론 성명보다 격이 높은 의장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더불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violated every sing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violated international law. We are all calling on every nation to strictly, fully, and immediately implement all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North Korea. 다만 안보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원유 금수 조치 등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유엔이 향후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12일 만에 러시아를 제외한 4강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주미 대사는 조윤재 카이스트 초빙 교수, 주중 대사는 노영민 전 의원, 주일 대사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굵직한 외교 현안을 풀어낼 문재인 정부 첫 주요 3개국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112일 만입니다. 주미 대사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 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조 내정자는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소장을 지냈고 지난 5월 유럽연합 독일 특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미 FTA, 북핵 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한미 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주중 대사는 오래전부터 내정설이 돈 삼선 중진 의원 출신인 민주당 노영민 전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 내정자는 지난 대선 중앙선대본부 공동조직 본부장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국제 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실행 능력을 갖춘 적임자입니다.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 등 복잡한 대중국 외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주일 대사에는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동북아 시대 위원장을 역임한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다듬었습니다. 주요 4강 가운데 주 러시아 대사는 아직 인선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한 아그레망 절차를 걸쳐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여야는 내일 8월 결산국회를 끝내고 모레부터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인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드러내고 개혁 입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적폐 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해온 지난 과오들을 남김없이 들춰내야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원전과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대 핵심 과제를 필두로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신적폐로 규정한 야당은 잘못된 인기 영합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견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안일하고 무능한 이 청와대의 안보 라인 즉각 경질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 안보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사람 중심 예산이라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철저한 심사를 펴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무슨 선심복지 퍼주는 모양이 되고 우리는 반대하고 자르는 모양이 돼서 참으로 교묘한 그런 정치공학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의의가 없고. 사상 처음 4개 교섭단체로 진행되는 정기국회인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여야가 워크숍과 연천회 등을 잇따라 열고 전열을 재정비한 가운데 100일간의 불꽃 튀는 전쟁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혁신위가 당초 정해놓은 일정을 고집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매듭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해역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포항 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호미곶 동쪽
22해리 해역에서 27톤급 통발 어선 K호가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해경은 오후 12시 50분쯤 인근을 지나던 상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선장 58세 김모 씨 등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배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선원 4명을 추가로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들은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 선원 2명도 어선 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의 한 여교사가 구속되는 등 최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된 경남의 여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저학년 담임이던 A씨는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B군에게 지난 7월 초부터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엽기적인 행동도 일삼은 A씨는 결국 B군을 꿰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비상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이나 해임해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교사와 강사들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13살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강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12년 강원에서 초등생 여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교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경우도 학생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지난주부터 부품 공급 차질로 멈춰섰던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 공장 4곳이 오늘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부품 공급을 중단했던 현지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재개함에 따라 현대차 중국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금 지급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40만 명으로 역대 최소였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또 4만 명쯤 줄 전망인데요. 한국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져 인구 절벽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 재작년보다 3만 명 이상 줄어든 역대 최저치입니다. 문제는 출산 기피가 만연하면서 앞으로도 상황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줄어 16만 명을 밑돕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6만 명 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1.17명으로 재작년 1.24명에서 또 낮아졌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꼴찌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늦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지난해 산모 평균 나이는 32.4살로 역대 최고였고 산모 4명 중 1명 이상은 고령 출산 기준인 35살을 넘었습니다. 결혼해도 첫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1.87년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주제도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아동수당까지 신설합니다. 하지만 취업과 집 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 없이 추세를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는 보기 드문 일주일짜리 연휴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서 최장 열흘을 쉴 것이라는 기대 섞인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불과 한 달 뒤 문제를 아직도 결정하지 않아서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날이 임시 공휴일이 될지 여부를 놓고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날만 임시 공휴일이 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개천절 추석을 지나 한글날까지 10일짜리 황금 연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학수고대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이른바 희망 고문인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사흘 전 결정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 날이 임시 공휴일이 된 것도 고작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돼도 그 앞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9월 26일이나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매번 이처럼 임박해 결정이 나면서 휴가 계획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으니 불확실성만 커지고 공휴일 지정 효과도 반감된다는 점입니다. 여행 일정이라는 게 표도 티켓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막상 이거 표를 선뜻 끊기도 망설여지고 그래서 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결국엔 집에서 쉬거나 기업들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 기일을 맞추느라 황금 연휴 기간 다 쉬기가 어려운데 임시 공휴일이 갑자기 정해지면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이를 미리 조정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늦장 결정으로 임시 공휴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그동안 미스터 피자, 호식이 2마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 회사 오너들의 갑질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는 반대로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는 훈훈한 미담으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문창기 이디야 커피 대표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가맹점주님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부자재 가격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재료값을 내리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한 이디야 가맹점주가 올린 이 편지가 인터넷상에서 퍼지자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다. 앞으로 자주 사 먹겠다 등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치를 못했고요. 대표님께서 최근에 우리 점주님들의 어떤 경비에 대한 부담, 또 수익 악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오뚜기도 마트 시식사원 정규직 채용, 라면값 동결과 1,500억 원 상속세 납부 등 여러 미담이 알려지면서 가뚜기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또 착한 기업으로 분류돼 청와대 만찬에 특별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연일 기업들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